자, 이 작품은 노년을 다룬다는 점에서 저희가 저번에 다뤘던 폴 오스터의 바움가튼하고 비슷한 소재죠. 꽤 있지만 또 반대로 아까 앞에서 논의했듯이 다분히 자전적인 요소가 강하다는 차이도 있습니다. 근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이 책은 어차피 형식은 작가 자신이 그냥 형해화 시키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 형해화의 의도만 읽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이제 내용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울러서 그 현대의 노년 문학이라는 측면에서도 이 두 소설을 비교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선 박건희 선생님부터 하죠. 밤 같은 어가 생각나긴 하더라고요, 확실히.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읽었던 소설들 중에도 유사한 느낌을 주는 소설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유행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최근 들어서 그런 소설들이 많이 나오고 있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또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서 또 작가들이 또 과거와 달리 노년이 되어서도 왕성하게 작품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 드러내는 또 방증인 것 같기도 하고요. 반스 이 줄리안 반스 선생님도 사실 뭐 혈액암이라고 그러고 본인 아픈 얘기를 한참 했지만 이 정도 글을 쓸 정도면 앞으로 또 몇 개 더 쓸 수도 있지 않나? 제가 봤을 때 소설만 했어요. 소설만. 아 소설만. 네. 다른 거 쓰지 않을까요? 예, 그러니까 특별히 뭐 이렇게 기력이 흐트러진다거나 정신이 막 그 흐릿하다거나 이런 느낌이 없거든요. 이 소설도 내가 봤을 때는 상당히 전략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런 어떤 뭐 자기 객관화라든가 자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젊었을 때 그 쓴 소설이랑 큰 차이 없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 자기의 노년을 소재로 해서 뭐 돌아본다는 거 외에는 사실은 뭐 그냥 평범한 여러 작품 중에 하나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노년 문학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범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노년을 그리고 있는 소설들이 많아지는 것은 사회적으로는 뭐 어떤 면에서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해요. 확실히 이제 노년들이 많아지고 또 책 읽는 인구 자체가 노년들이 많고 독서 인구가 사실은 노년들이 대부분이고 한국 역시도 마찬가지거든요. 책을 사서 읽는 인구들이 보통 이제 40대, 50대, 60대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책을 읽는 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타겟팅이라는 측면, 마케팅이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노년 문학은 앞으로 점점 유망해질 거다. 점점 많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작가도 늙어가고 독자도 같이 늙어가기 때문에. 예. 근데 저는 제가 조금 앞질러 얘기를 하자면 저는 솔직히 바움가트너보다는 스토너가 더 많이 기억이 났거든요. 스토너의 마지막 문장이 무엇을 기대했나, 무엇을 기대했나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목도 사실은 떠난 것은 돌아오지 않는다잖아요. 아까 심중영 선생님이 언급했듯이, 그러니까 그게 노년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내가 스티븐과 진의 이야기를 이 사람이 이렇게 길게 했나. 근데 저는 읽으면서 주인공이 스티븐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스티븐. 왜냐하면 스티븐이 떠난 것을 붙잡으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사실은 그들은 40년 전에 헤어졌어요. 근데 이제 다시 만난 거는 스티븐의 의지였고 스티븐이 떠난 걸 붙잡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붙잡아 놨더니 다시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 두 사람의 이야기가 비중이 컸던 이유는 이 제목과도 무관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삶에 대한 많은 기대. 스티븐은 많은 기대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둘의 그 섹스를 정말 멋지게 치렀지만 오히려 지는 그게 너무 부담스러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조금 너무 덜 멋져서. 너무 좀 덜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목욕 거품 목욕이었나? 뭐 그거 네. 준비한 것도 그러니까요. 그렇고. 예. 그러니까 그 행복에 대한 기대와 그 지극정성이 오히려 그 아이러니를 불러일으키는 요런 장면들을 작가가 가지고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불수의적 기억 중에 이 기억만 굉장히 큰 비중, 와이프보다도 더 큰 비중으로 이걸 갖고 오잖아요. 두 사람. 와이프 이야기는 하다 마라. 그러니까요. 와이프는 그냥 내가 죽어가는 일기를 썼어. 그게 끝이고 스티븐과 진을 가지고 온 거는 제가 볼 때 이 사람이 이 노년을 정의해 보기 위해서 갖고 온 게 아닐까. 그리고 이제 이걸 나아가서 아까 독자와 소설가의 관계도 어차피 나란 작가는 죽어. 그러니까 안 돌아오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 보면
좀 뭐랄까 좀 놓거든요. 관찰하고 있어라. 그거면 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내용적으로만 보면 노년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래도 정의를 시도하고 있지 않나. 노년 작가로서 그리고 노년의 그 의미로서 시도는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저는 했습니다. 저희가 그 바움 같은 거 이야기할 때도 마지막 이제 사고 장면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소설의 가장 핵심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바움 같은 너라고 하는 한 인간의 마무리가 그렇게 돌발적으로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스스로 받아들이고 이제 자기 삶 자체를 정리하는가에 대한 그런 관점에서 읽었을 때도 그 돌발성이 가장 컸었던 것 같은데 사실 여기서도 보면 그 IAM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 사실은 이 노년의 핵심에 돌발성이 있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암으로 죽어간 친구들 이야기하면서 혈액암 이놈의 지독한 혈액암은 끝까지 나랑 같이 가겠지만 얘는 오히려 작별할 수 없는 것 중에 이제는 하나가 되었지만 자신의 이제 삶이라고 하는 것이나 노년의 삶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이제 목적지를 정해오고 가더라도 그 목적지를 가는 과정 속에서 돌발적으로 사라지게 될 것인가 멈추게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성찰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방식 자체는 저는 이 사람이 어쨌거나 이거를 자신의 어떤 노년 문학으로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했었다라는 생각은 분명하게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바움가트너랑 이거 이제 보고 이거 보면서 들었던 거는 바움가트너도 아내가 먼저 죽고 파트너가 있었고 이 사람도 아내가 먼저 죽고 파트너가 있었고 그래서 아 역시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는 오래 산다. 아내가 죽어도 그렇게 파트너가 생길 수 있다. 이제 약간 그런 그 처음에는 그 바움가트너를 줄리안 반스가 썼나? 이런 생각이 처음에는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나이 든 작가들이 특히 이제 남성 작가들이 되게 나이가 들어서까지 되게 뒤늦게까지 이제 소설을 쓰잖아요. 근데 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소설을 쓰면서도 자기가 젊었을 때 했던 어떠한 그 자기 스타일, 자기만의 스타일, 그러니까 자기가 막 그 작가로서 이름을 날렸을 때 그랬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어떠한 그 소설적 그 핵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려고 그거를 붙잡고 계속 하려고 하면 그 순간 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서는. 왜냐하면은 예를 들면은 이제 존 쿠시 같은 경우에 존 쿠시가 남아공에 있다가 이제 호주로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이민을 갔잖아요. 근데 거기 호주로 가가지고 쓴 소설들이 다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의 그 쿠시의 그 상 받은 게 뭐지? 제목이 뭐였죠? 무슨 그 있잖아요. 그 원주민 여자를 만나는 어떤 그 남자 얘기. 이 여자라는 수수께끼에 대해서 계속 이제 고민하는 그런 남자 얘기인데 거기에서 늙은 이제 그 남자나 교수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다 젊은 여자를 그런 식으로 우연히 이제 돌발적으로 만나고 그 만난 여자들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는 거죠. 자기 나름으로. 근데 그게 그 주제가 그때 당시에 썼을 때는 굉장히 신선했고 또 그게 완전히 배경이 지금이랑은 다르니까. 근데 지금에 와서 그렇게 쓰니까 너무 좀 이상한 거예요. 너무 탐욕스럽게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 왜 나이가 들었는데 욕망이 줄지를 않지? 막 약간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그 무슨 그 존 쿠시의 소설 중에 이제 그 흑인인데 계속 굶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굶어서 죽는 흑인 남자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장편 소설에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고립시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근데 이제 이 쿠시의 소설에 그 노인이 그런 식의 노인이 등장을 해요. 근데 그게 전혀 공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노년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달라졌다라는 것. 그래서 내가 더 이상
그런 청년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그 청년 시절에 내가 매달렸던 그 주제를 이제는 떠나보내야 되고 자기가 새롭게 맞이하게 된 변화된 어떠한 삶 속에서 내가 새롭게 발견하게 된 거 그게 되게 하찮고 우스운 걸지라도 좀 그런 거를 봤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제 박완서의 그런 노년 문학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물론 이제 자기 남편까지도 다 싸잡아서 이제 싸잡아서 이제 비판하는 이제 그런 식의 어떠한 젊었을 때의 그 결기가 유지되면서도 어떠한 바뀐 환경에서 그 남편에 대한 어떤 애잔한 마음과 그럼에도 여전히 싫은 어떤 그런 마음 같은 걸 막 다루잖아요. 그래서 좀 이제 좀 바뀌어야 된다. 그 대가들이 노년 문학을 쓸 때는 자기가 쓸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저는 이제 줄리안 반스의 경우에 뭐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약간 그런 생각도 드네요. 이 스티븐과 진의 재결합 얘기가 이제 주된 이제 플롯이잖아요. 안에서는 스토리가. 그러니까 학창 시절, 대학 시절에 만나서 친했던 커플을 자기가 처음에 중매를 선 격인데 나중에 또 중매를 해서 또 재혼하게 되는. 재혼은 아니죠. 어쨌든 둘은 다시 이제 살게 된. 만나게 되는. 그러니까 그것들을 반복하는 것이 이제 이 제목에도 나오듯이 떠난 것을 다시 만나게 해서 했는데 사실은 역시 떠날 사람은 안 된다. 인간은 어리석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이런 느낌의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거를 되게 재밌는 표현을 써요. 재해착 딜레마. 맞아. 또 시작이네 증후군. 또 시작이네 말로 증후군. 표현을 하거든요. 그것이 이 관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한데 그 심연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자기 문학과 작품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계속 평생 써왔던 형식과 평생 어떤 그 선생님은 이제 문학의 어떤 핵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런 핵이라는 게 있잖아요. 특유의 스타일도 있고 그런 것들을 줄리안 반스는 자기가 그걸 제일 잘할 수 있다라고 여전히 생각하지만 또 거기서 떠나고 싶은 생각도 있는 거예요. 노년이 되어서. 근데 자기한테 남은 시간은 없다. 근데도 나는 또 뭔가 새로운 걸 하고 싶다. 그런 생각과 싸우다가 나온 소설이 이런 어떤 형식적인 실험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좀 그래서 들었어요. 저는 왠지 줄리안 반스가 소설을 절필할지언정 글은 계속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게 이 사람이 결국에는 이제 청년으로서의 자기 자신, 그러니까 그 기라성 같은 포스트 모던 작품들을 써냈던 그때 이제 줄리안 반즈가 가지고 있었던 형식주의적 시도와 그리고 막 뭐 10과 2분의 1의 역사처럼 뭐 역사와 개인의 삶과 막 이런 것들을 문학적인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들을 정말 하이브리드로 혼용해서 그런 방식으로 섞어내서 세상에 대한 어떤 통찰을 보여주려고 했던 야심찬 자기 자신. 정말 어떤 청년의 야심으로서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문학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내가 정말 어떠한 세계사를 다시 재정립하고 그래서 내가 노벨상을 받겠다. 이 40년의 공백을 다시 재구성하고 두 마리의 플로베르 앵무새를 다시 재구성하는 그런 방식의 공백에 대한 해석자로서의 자신에 대한 이 청년적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는 청년 문학으로서 줄리안 반스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포스트 모던이라는 특히 젊은 문학, 포스트 모던은 뭐 19세 그 20세기에 출현한 젊은 문학으로서의 그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유지해 왔었는데 이제 그런 것과 떠나보내 그런 것들이 이제 작별해야 할 순간이라는 거 그런 것들을 명백하게 하는 소설인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소설이 어떤 청년 문학으로서 포스트 모던의 종말, 마무리 이런 것들을 선언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이제 소설가로서 자기 자신의 작별이기도 하지만 왠지 줄리안 반스는 다른 걸 계속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저는 이 책의 마지막 문장을 좀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지막 문단에 보면 그럼에도 오랜 세월 당신이 우리의 관계를 기쁘게 여겼기를 바란다. 나는 분명히 그랬다. 당신이 있어서 당신 독자겠죠. 당신이 있어서 나는 즐거웠다. 사실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니 당신 팔에 잠깐 손을 얹었다가 아니 당신은 계속 구경하고 있어라. 그러니까 독자는 계속 지켜봐도 된다. 나는 사라지겠다. 아니 계속 구경하고 있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아까 지금 말했던 그러니까
그 진과 스티븐의 관계처럼 연연해하지 말라는 선언으로 보여요. 예. 떠났으니까. 나는 사라지는 거고 당신은 내가 진과 스티븐을 관찰했듯이 당신들은 이제 나를 관찰해도 된다. 약간 그런 나에 대한 예. 아무렇게나 예. 자유로운 판단을 하고 그렇죠. 상상을 그러니까 하고. 그 나는 이게 압축된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자기 문학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자신을 둘러쌌던 이 독자들과의 관계까지도 그 속에 떠난 것은 돌아오지 않는 관계 속에 포함시킨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내용적으로 보면 이게 되게 형식은 거칠지만 나름의 논리를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그 불수의적 기억으로 시작해서 진과 스티븐의 관계를 통해서 떠난 건 돌아오지 않는 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내 작품도 나도 본인 작품을 또 역겹다고 얘기하잖아요. 나도 이런 거밖에 쓸 줄 모르고 이런 내 자신이 역겹지만 또 딴 거 써주려고 그러면 또 안 되고 요거를 막 기술해 놓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갑자기 다시 마들렌 이야기로 돌아가서 선언적으로 얘기를 하고 끝을 내잖아요. 그래서 내적 논리는 있다. 어떻게 보면 형용화되어 있는 것 같지만 자기 나름대로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나는 당신들을 놓겠소. 놓겠소. 어차피 난 떠날 거니까 혈액암이고. 근데 독자 입장에서도 어차피 뭐 독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어차피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굳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얘기하는 건 계속 관찰해 하고 있어라. 계속 관찰해도 좋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아니 근데 이제 이게 이 사람도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쓴다는 것에 대한 엄청난 막 그 압박감과 강박과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 옛날에 자기가 이제 막 그 스티븐과 진이 만났을 때 자기가 막 쓰던 일기 같은 거를 막 돌아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게 작가로서 어떠한 내 삶에서 파생되었건 그래서 그거를 막 퇴비화 시켜서 뭘 하건 아니면은 이제 여기서는 그 퇴비화할 만큼의 어떤 뭐 시간적 여유도 없었을 수도 있겠죠. 그 기다릴 만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곧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쓰는 걸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작가로서의 이 소설가로서의 어떤 이 글에 대한 압박감은 확실히 있는 것 같다. 우리가 그때 왜 바움가트너도 보면은 자기가 이제 글 감옥에 갇혀가지고 막 그 써라 막 밖에서 간수가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장면 같은 거를 상상을 하잖아요. 그래서 작가들은 그런 식의 어떤 작가님 그런 어떤 이런 작품으로 늘 써야 한다는 그러한 압박감 같은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메모도 막 성실하게 하고 평생 동안 이렇게 열심히 강박에 시달리면서 썼는데 왜 노벨상은 백인 남자한테 주지 않느냐 이런 어떤 느낌인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이 사람이 어쨌든 노벨상을 받지 못한 거에 대한 나는 작가로서 이렇게 세계적인 작가고 자기를 많이 알고 온갖 상은 다 받았는데 지금 노벨상 못 받은 거잖아. 나는 내가 작가라면은 좀 받았으면 노벨 문학상도 떠났고 나중에는 노벨 돌아오지 문학상도 않고. 떠나 보내는 게 아닐까. 그것도 논 거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노벨 보면 문학상은 생존 작가한테만 주나요? 네.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계속 그러니까 살아야겠네. 사실은 소설이라고 이걸 굳이 정의를 하거나 정의를 하지 않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작가가 서술한 태도를 보면 그것도 놓은 것 같아요. 자기가 딱히 소설 쓴다는 의식도 없고 그거 아니라는 의식도 없어요. 그래서 뭐 본인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그냥 글을 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리고 또 이제 제 생각은 그냥 독자 없이도 이제 쓰지 않을까요? 뭔가 이 사람은 안 쓸 수 없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내가 볼 때 죽을 때까지 쓸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어떤 독자는 식으로든. 있지. 내가 봤을 때 이거는 한참 더 쓸 거예요. 보니까 아직 기가 이렇게 쇠하지 않았어. 그리고 욕망이 욕망이 드글드글해 네. 아직도.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쓰는 거 외에는 할 게 없다니까 집에 아니 나는 있어 보면. 근데 이 책에서 어떤 장면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게 죽으면서 그 사람이 이제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그런 부담도 없는 그런 세계로 간다 이런 식의 맞아요. 그래. 표현이 있거든요.
근데 나는 그것도 또 어떤 면에서는 진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살면서 정말 일상적이건 직업적이건 뭐 크건 작건 간에 무수히 많은 어떠한 그런 부담감, 그 다음에 뭔가 처리해야 될 어떤 여러 가지 일들에 쌓여 있잖아요. 뭘 해야 된다. 이 사람은 작가니까 끊임없이 뭘 써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감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이 중간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사람들이 너는 뭐 요새 뭐 해? 나는 늘 소설 쓰고 있지.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쓰지 않아도 항상 나는 소설을 써야 된다라는 그 압박감이 있는 거.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뭘 딱히 공부는 안 하지만 늘 공부를 해야 된다는 압박감, 뭐 글을 써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건 어떤 면에서 그렇게 다 놓는 거니까 좀 홀가분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식의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보면서 좀 공감했다 그 부분은. 여전히 글 과목에 갇혀 있다는 점에서 그런데 이분은 아직 글 과목에 있어. 이분이 아직 삶에 대한 애착이 너무 큰 거야. 이게 죽음을 자꾸 얘기하고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막 철학적으로 관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책에 이 삶에 대한 미련이 덕지덕지 묻어 있어요. 너무나 많이. 그래서 이분은 한참 더 쓰실 것 같다. 앞으로. 제 더 생각에는 쓰시는 게 이제 좋지 뭐. 노년 문학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게 라벨링이었잖아요. 그동안은 그냥 이제 노인 작가가 노년에 대해서 쓰면 노년 문학이다 이렇게 라벨링을 하는 방식이었는데 이런 아마 작품들이 계속 좀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확실히 작가들의 노령화와 독자의 고령화까지 해서 이런 어떤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지속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테마로 하는 아마 영세븐틴. 네, 영세븐틴. 훨씬 좀 스펙트럼 넓은 소설들이 앞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근데 들어서 저는 사실 솔직히 바움 같은 거 그렇고 이 책도 그렇고 둘 다 암 판정을 받고 난 다음에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죽어 써야 됐어요. 이렇게 팽팽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죽음을 선고받고 쓸 만큼의 시간을 현대의학이 준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새로운 형태 제가 볼 땐 노년 문학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보통은 늙어서 정리를 하는 게 아니고 너 이제 얼마 지나면 죽어라고 선언을 받은 건 다름없잖아요. 이 사람들은. 근데도 현대의학으로 내가 생각지 모르게 오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노년 문학이라기보다는 뭐랄까. 죽음을 선고받은 이후의 문학이야. 예, 또 모라토리엄 문화 같아요. 약간 그런 거. 그러니까 마음껏 선을 넘는 거 이 사람도 성경에 대고 맹세했지만 뭐 나 이제 어쨌든 혈압을 키울 건데. 죽음 유예 문학 같은 거죠. 약간 그러니까 현대 의학의 도움을 통해서 죽음까지 기간이 너무 길고 그 사이에 뭔가 계속 할 수 있는 죽음을 거죠. 선언 받았지만 네. 유예되는. 죽음까지가 길게 유예되는. 그러니까 이제 뭐 에드워드 사이드가 뭐 말년성을 강조하면서 뭐 베토벤이 말년에 이제 뭐 귀가 맞아요. 멀고 나서는 완전히 자신이 청년에 했었던 작업들을 마치 다 해체하듯이 마치 어린아이처럼 거칠게 치고 이런 것처럼 오히려 약간 죽음을 딱 앞두니까 이런 것들이 또 가능해지는 그런 그렇죠. 어떤 지점들이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말년이 되어서 또 다른 삶이 시작되고 또 다른 장르가 시작되고 또 다른 섹스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끊임없이 섹스 얘기하잖아요. 60 넘은 양반들끼리 그 재혼을 다시 만났는데 그래서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새로운 장르일 수도 있다. 이 노년 문학이라는 것이 노년의 삶이라는 것이 새로 갱신되고 어쨌든 과거의 반복이긴 하지만 똑같은 반복은 아니라는 거죠. 그쵸. 새로운 반복이라는 점에서 이것은 뭐 앞으로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미개척지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이렇게 이 책의 형식과 내용 양쪽 측면에서 다양하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책을 추천하는지 비추천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